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이게 처음 앞에 편집해 본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스루풋 회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좀 전개를 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추론을 통해 심리적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다. 요거를 부원해서 또 소개할 거고요. 정치도 분명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중립, 공정하게 이용자에게 다가가면서 요양보호, 난민 제로의 사회 목표를 걸어 국힘 23명 찬성 내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본회의 가결 673.3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안에서 4.1조 감액 요거하고 분배 개념하고 저는 좀 연결이 돼요. 대통령은 믿었고 사령관은 배신했다. 실패한 그들만의 계엄. 옥시 부인전의 비유를 좀 해보고 싶고 시리아 붕괴에 대한 피터 자이안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의 미래와 주목해야 할 사항을 편집해 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경제정책 실수 감세로 적자가 팽창 북한 123 내란 8일 만에 첩보도 사회적 동란 국제사회 주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여기 갈등 해소도라는 건데요.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AB 수익 목표 성취를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를 중시해야 한다. DD 판매를 중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구입비나 인건비와 경비 모두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고정비 성격 운영경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A씨 수익 목표 성취를 위하여는 반드시 노동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CD 프라임 노동 가치가 중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공비를 제품 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업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 원가 세계 속에서 가공비 배부와 비배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대립관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 유통과 전 세계 교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국내 산업 문제에 해당하는 걸까요? 스스로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맨 위에부터 좀 거창하게 좀 관점을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신흥 산업 상인들이 돈과 무력의 힘으로 과거의 권력을 대체하는 제도를 말할 뿐이다. 법치주의는 그저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미화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 현재 그 산업 세력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가회계이다. 노동자 세력은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 분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정치 상황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네요. 그걸 좀 풀어가 봤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인류의 농업혁명 시대로 돌아가 보자. 쌀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가 배부되었을까? 당시는 농노, 노비였기 때문에
노동 가치를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봉건 지주들과 신흥 산업 자본가들의 대립이 발생했다. 바로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 결과 농촌 농노들이 탈출하여 도시로 몰려들었다. 산업 자본가들은 저렴한 노임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걸 착취라고 보고 노동가치서를 만든 것은 그 유명한 마르크스였다. 노동가치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끝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진화한다는 설은 반대로 전제주의적인 산업이 후졌던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은 아이러니한 얘기고 인위적인 작품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이 노동가치설을 차용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원가회계 세력이다. 그런데 이제 용도 폐기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인삼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고려시대 이탈리아에까지 교역했던 개성상인은 이미 복식회계를 하고 있었다. 복식회계가 이탈리아에서 발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올시다. 인삼을 팔면서 그 복식회계를 개성상인이 가리켰다는 설이 학계에 인정하는 외국 호주에서도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산삼을 인간이 재배에 성공해 인삼을 생산한 개성상인들이다. 인삼 재배의 예를 든다면 개성상인들이 과연 인간의 노동력을 원가라는 이름으로 배부했을까? 안 했겠죠. 농축산업은 비료도 주고 사료도 주어 키워내지만 노동력이나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배부했을 리가 만무하다. 자연이 키워낸 인삼이란 선물에 어찌 그 가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 인삼 재배 기술과 품질 좋은 인삼을 비싼 가격에 외국과 교역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한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추론을 통해 심리적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다. 거기서 끝낸다 이게요. 질병을 검토해보자. 코로나19 예로도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구약 성경에 나올 만치 오래되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가혹을 방역한다. 어떤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환자를 격리한다. 질병을 어느 한 곳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도 집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 있었었죠. 상관관계는 현대에 들어서야 성취되었다. 에드워드 제너는 감염된 소의 혈청이 인간에게 옮겨지면 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면역 방법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왜라는 질문은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해보면 안다는 것이었다. 제너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데 70년 이상 걸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게 상관관계 논리로 사회 현상을 풀어가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수용하는데 70년 이상 걸릴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상관관계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단계로 우리를 옮겨준 사람은 루이 파스트르였다. 지금 세균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질병의 원인으로 가정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렇다. 미생물학이 태어난 것이다. 오늘날 원인과 결과라는 셋째 단계에 여러 해 동안 존재해온 성숙한 과학은 아주 소수이다. 과학을 직접적으로 논리적 추론으로 최대수의 자연현상을 인간의 정치 현상까지 포함해서요.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최소수의 가정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균이라는 게 나쁜 세균도 있지만은 좋은 세균도 있죠. 아주 그 전형적으로 전 세계에 요즘 히트치고 있는 한국의 김치가 그 유산균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발생적인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있죠. 정치도 분명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코즈 이펙트 원인 결과 관계로 우리는 그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도전에 열려 있는 이유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직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원인과 결과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성한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신성한 대상에 대해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원가 개념은 한 부분 영역, 부분적 의사결정의 비용을 평가함으로써 그 부분 영역이 버텀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버텀라인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밑줄 긋는 것을 우리나라는 뭔가 왔고 틀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줄 긋고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미국 애들은 오픈형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만 밑줄 하나 딱 긋기 때문에 버텀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해요. 그 가정의 유효성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제약은 목표에 대해 무엇이든 더 높은 업무 성과 성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가액의 제약은 저는 그 배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저 표면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었던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전 분석으로서 스루풋 회계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열린 마음이란 미명하에 마치 열의와 광신자의 편향된 논리로 서로의 접근 방식을 공격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립관계, 갈등 관계가 를 제가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로 그 비유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생뚱맞은 비유냐 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펙트 코즈 이펙트로 접근하면은 인과관계로 정치도 분명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를 보고자 하는 거죠. 중립, 공정하게 이용자에게 다가가면서 요양, 보호, 난민제로의 사회를 목표로 걸어 마스터 뭔가 잡진 거 같습니다. 2024년 12월 발행분인데 일본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자들이라는 마스터즈 이런 CEO급 이런 사람들을 취재해서 발간되는 그런 잡지 같아요. 진화해가는 민박이라고 여기 또 진화수루 민박 수로 뭐 한다 이런 거 조금은 제가 배웠는데 여기 그 표시한 사람이 그 경영자 소개를 한 모양이에요. 이름이 그 김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표인데 한국도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고령자로서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 플랜 사업을 하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비싼 요양병원으로 자식들이 부담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게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업도 국가적인 요양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한국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잡지에 소개된 이 여기를 그 번역을 이렇게 됐는데, 요걸 좀 글씨가 작으니까 다시 옮겼습니다. 대표 김예일, 안단테는 회사 이름 영문명입니다. 거택의 요양보호대상. 요거는 제가 그 국문으로 풀이했는데 일본 말로는 개호라고 그러네요. 자신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케어 매니저가 최적의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거택 케어 지원 사업소다. 운영회사 강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강할 때 강자를 썼네요. 영어로는 안단테, 이거는 음악 용어 같은데, 안단테, 아르게,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뭔가 이게 강조할 때 안단테 뭐 이러는 것 같던데, 의 김 대표는 한국 출신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복지의 길을 가까이에 느꼈고, 일본의 대학에서 인지심리학 등을 배웠다. 그리고 학업 수료 후 약 10여 년간 개호사업소 등에 근무해 2024년 기업 거택 개호지원은 개호 상담의 프로로서 이용자와 각 사업자를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공정한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나 지역 포괄지원센터로부터의 신뢰도 두껍고 한국인 케어 매니저의 선구자로서도 활약 중이다. 이상과 경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는 보다 자유롭게 연선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개호 난민 제로를 목표로 한다라고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강자가 철강할 때 강자가 마음에 드네요. 저는. 국힘 23명 찬성, 내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본회의 가결. 최예슬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12월 10일 17시 5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1, 2상 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당의 그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은 2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 세보니까 22명뿐이 안 돼요.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면 22명인데 23명으로 잘못 취재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자기를 수사하겠다는데 그걸 용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조선천지에?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얘네들도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 같은데,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목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런 지들 맘대로 그 법을 그 입법 독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독재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열세를 진 국민의힘 친한동은 개와 소장파 그룹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그 의견들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김성뭔가 동아일보에서 오늘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 법안과 연결돼서 국힘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이 탄핵에도 찬성을 하지 않을까. 그럼 한동훈이는 그 하야가 조기 퇴진이라는 게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하야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이라고만 하고 있죠. 673.3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안에서 4.1조 감액, 손소영 KBS 12월 10일 21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 깎인 금액이 0. 몇 프로의 뿐이 안 된다 하지만은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또 다 거의 깎고 태양광과 풍력 예산을 집어넣어서 전체는 4.1조 감액뿐이 안 됐지만 그 내용이 확 디비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673조인데 지금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한 200, 연결로 하면 한 25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기업인가 비유가 됩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해서 국가 예산 천조국이 될 날은 언제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게 독재지, 그러니까. 먼저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으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국회의원 활동비도 니들도 전액 삭감하고 이거 삭감한다면 내가 동의를 했는데, 예. 이거말로 진짜 그 거대 야당의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이 독재이고 야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를 내란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22명이나 탄핵을 시키고 완전히 그 윤정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이재명이 감옥 안 가려고.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이면은 이거 완전히 삭감한 거죠. 용산공원 조성산업 예산도 229원 삭감됐다. 야당은 한국이 산유국 되려는 것을 막고 중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들어올 모양이다. 국방 예산도 취재했어야 하지 않느냐. KBS에서 국방 예산도 깎았는지 어땠는지. 국방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는 왜 싹 빼지?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된 나라인데 시추선 웨스트 카벨라호가 부산한 입항, 배왕고래 1차 시추 정부 예산 98% 깎인 입장에서 산업부에서는 석유 공사체 발행으로 플랜 B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이게 부산 입항인데 이게 시추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미국 석유 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믿었고 사령관은 배신했다.
실패한 그들만의 계엄. 정윤영 뉴스원에서 12월 10일 오후 11시 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지들 살겠다고 폭로선 나선 계엄사령관들, 윤 대통령이 군사행위 직접 지시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군인이야 당연히 그렇지 임마 자식들아. 니들이 이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어? 뭐 그런 거로 그냥 볼 것 같아요. 곽정군 전 특정사령관의 양심 고백으로 양심 고백 좋아하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구속수사 대상이라고 표현들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취하 지휘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계엄을 실질적으로는 반대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 면피하려고 발언하는데도 잡아넣겠다고 지금 야당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고 봐야지. 옥시 부인전 JTBC에서 12월 8일 방송된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기억력 플러스 언변으로 무죄 얻어내고 공식 변호사가 된 임지연. 거기에서는 그 변호사를 외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실제 본명이 임지연 씨인 것 같고, 뒤에 엑스트라가 있네요. 뭐 등치는 좀 있네요. 뭐 그건 그렇고, 이건 김부선 씨 얘기고, 요거는 그 이재명 씨의 그 소년공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걸 보면은 노비 출신이 여러 억울한 처지 속에서 우연히 신분 세탁을 하게 돼서 양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양반으로 살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기억력과 언변이 좋아 그 시대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드라마로 보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하자니 성별은 바뀌었으되 현대판 이재명이를 부각시키는 목적 드라마 같다. 이재명이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죠.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그 근처라고 합니다. 전에 그 프로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청계천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이고 조선시대로 따진다면은 노비 출신 같은 그런 최빈층 했다가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정권을 꿈꾸는 그런 인물까지 현재 돼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소년공 시절 회장한 이재명, 줄바따 맞던 공장, 고참은 손가락 잘려, 네이버 뉴스 포토뉴스에서 2021년 11월 12일 날인데 이게 대선 때 해서 그거를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재명 소년공 시절 9분팔 공개 김부선 지긋지긋한 감성팔이. 이 김부선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무슨 관계인지 확실치가 않. 그 언론에서 그냥 덮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불륜 관계 아니에요? 그 까놓고 얘기해서 그 증거는 없지만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근데 김부선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뭔가 억울하다 아니야? 억울하다. 그런 거 뭐 억울하다 그러면은 줄 돈 안 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이버 뉴스 포토뉴스 2021년 7월 18일 요게 먼저였어요. 그게 김부선 씨가 먼저 지긋지긋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여기에 그 개돼지 온 국민이 개돼지로 분류되는 온 국민이 다 지금 부안해동 하고 있는 형국이죠. 시리아 붕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12월 10일 피터 자이안 뉴스레터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새로운 반전. 이게 일주일 전에 방송된 분을 7일 후에 무료로 공개하는 거라서 좀 늦습니다. 시리아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기본적으로 순위파 무장단체로 리브랜딩됨이 알레포를 점령했다는 거,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외부 지지자들이 산만해짐에 따라 아사드의 노출이 급격히 증가할 거고, 미국이 반대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결론은 시리아가 이제 맥혔죠. 이 반군 세력한테. 그리고 이 아사드 가문이 시리아 또는 다마코스와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마지막 장은 레반트가 또 다른 분열적이고 종파적인 싸움의 단계를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레반트라는 것은 레바논이 아니고 레바논 포함해서 그 주변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중세 세계 무역의 이 상인들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 기독교, 이슬람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교육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상호 존중해 가면서 서로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왜 지금은 싸움박질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레반트 지역이 약 12개의 주요 민족 및 종교단체가 독립적인 영지를 개척할 수 있었다. 이 산악지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사드와 알라위파가 패배하더라도 누가 실제로 승리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반군이 시리아 수도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가 시리아를 지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네요. 관련해서 튀르키예의 미래와 주목해야 할 상황. 튀르키예는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강력한 인구 통계, 급성장하는 산업 기반, 인상적으로 통합된 정치 구조 등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한때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 구조에서 가장 쿠데타를 일으키기 쉬운 멤버였던 사람치고는 그리 초라하지 않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를 건너는 짧게 된 해역, 이런 들이 있고 발칸반도와 코커스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거죠. 현재 남부 국경을 따라 레반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의 흥보는 말할 것도 없다. 튀르키예가 아주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세계사적으로. 큰 과제는 전략적 기율과 성견 지명을 확보하여 어떤 경기장에서 경기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오스만 제국은 남동 유럽, 현재의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확장한 후 레반트와 중동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배 엘리트들의 종교적 성향 때문에 오스만 제국을 동방 제국으로 생각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역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튀르키예의 현재 국경 너머로 의미 있는 확장을 이루었다. 그 핵심 영토는 항상 보스포루스와 주변, 즉 유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도 처음 인식하게 됩니다. 튀르키예는 유능한 지정학적 플레이어이며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경을 따라 모든 곳에 한꺼번에 전력을 투사할 수는 없다. 유럽 및 러시아,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더 큰 지역 플레이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동에서의 전략적 이득은 제한적이다. 터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가장 큰 성공을 매우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 유럽 중심부의 동쪽 국경지대였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여기 초기의 오스만 제국은 여기 그 현재 그 트르키의 땅, 그 이스탄불 쪽 여기서 해서 그리스를 먹으면서 커졌고 안정적이 돼갔던 게 유럽 중심부의 동쪽 국경지대 이런 쪽에서 더 좀 발전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서서히 동쪽으로 이쪽 우측에는 티무르 왕조라는 게 또 페르시아라고 그럴까요? 페르시아겠죠. 아랍인가? 티무르가. 그리고 뭐 여기에는 1402년 앙카라 정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했다 이렇게 돼서 자관 여기 이스탄불 쪽에서 잠깐 유럽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런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나토에는 가입이 돼 있는데 EU는 아직 못 받아라 죽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민족성도 틀리는데 투르크면은 우리하고 좀 고대의 그 핏줄이 근데 말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경제정책 큰 실수, 감세로 적자 팽창, 지통신 외교부.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에 감세 등을 통해서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한층 더 부유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나 관세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목표로 하는 수법은 큰 실수다라고 비판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부유층 등을 우선은 풍부하게 해 중소득, 저소득층에 파급되는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 바이든 씨는 노동자층에 타격을 준다라고 지적. 단지 차기 정권은 트리클 다운으로 돌아갈 결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씨는 감세가 대폭적인 재정 적자인가 의료나 교육, 퇴역 군인 수당이라고 하는 기본 지책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연결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소비자가 아니고 외국이 관세 코스트를 부담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물론 관세를 올리면은 그 수입하는 사람이 관세를 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비싸지니까 누가 사겠냐. 그러니까 수출 못하니까 결국은 인과관계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인과관계로 설명해서 이게 그 짧은 그 논리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 문제도 이 자연현상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북 123 내란 8일 만에 첫 보도 사회적 동란 국제사회 주시 김학일 기자가 CBS 노컷뉴스에서 12월 11일 07시 2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의 보도 123 내란 사태 진행 전 과정 상세 보도 아비규환 군부구태타 방불케 하는 미친 짓 국회의사당한 촛불 집회 사진도 게재 젊은 애들이 촛불 불 꺼지니까 다른 거로 바꿨다며. 요거 뭐 요런 거 한국 취약성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속의 눈길. 어쨌든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입장과 대응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리됐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일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냥 상황만 팩트만 지금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견해는 없이 국제사회 반응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은 있죠. 윤석열 괴뢰, 파쇼 독재, 옛날부터 써오던 괴뢰 한국 이런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고 안 그러고
또 어떻게 생각할 건지, 북한의 입장은 뭐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정리됐다 그러면은 파쇼 독재, 그다음에 그 괴뢰, 미국의 그 괴뢰, 이런 거가 이 전과 다름없이 동일하다. 우리는 이제 딴 나라하고 너희들하고 뭐 침략 의욕도 없고 우리 각자 살자. 그거는 립싱크였고 거짓말이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